네, 계속해서 모바일 생존 전략, 급변하는 디지털 마케팅 속 클라우드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몰로코의 최윤정 프로덕트 스페셜리스트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바일 생존 전략, 급변하는 디지털 마케팅 속 클라우드로 살아남기 세션의 발표를 맡은 몰로코의 최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와 몰로코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SK텔레콤에서 모바일 디바이스 서비스 개발을 시작으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내내 데이터를 모으고 또 그렇게 모은 데이터를 활용하고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써먹을지 고민하는 일을 하면서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빅데이터, AI 쪽으로 커리어를 전환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머신러닝 스타트업인 몰로코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몰로코는 미국 실리콘밸리 레드우드 시티에 헤드쿼터가 있고요. 전 세계 6개 국가에서 8개의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요. 마케터로 하여금 머신러닝을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 집행을 하도록 돕는 DSP,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을 주요 비즈니스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각종 MMP들, 매체들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시는 트래커들에서 해마다 퍼포먼스 인덱스를 발표를 하는데요. 마케터로 하여금 더 퍼포먼스가 좋은 효과적인 매체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퍼포먼스 인덱스에서 꾸준히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는 유일한 한국계 에드테크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앱스플라이어의 경우에는 4년 연속 탑 10에 진입을 하면서 명실상부 몰로코는 이제 세계 탑 티어의 매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익진 대표님이 실리콘밸리에서 몰로코를 창업한 이래 몰로코는 해마다 매년 2배 이상 성장하고 있는데요. 창업한 초기부터 한국인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성장해왔고 매년 해마다 2배 성장을 거듭한 결과 바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실리콘밸리에서 창업된 한국계 스타트업, AI 스타트업으로서는 최초로 유니콘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저도 그렇고 몰로코도 그렇고 아직 한참 성장을 더 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니 몰로코라는 이름을 오늘 이 세션 이후에 계속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020년을 돌아보며 라는 말이 보이는데요. 몰로코의 2020년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2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면서 유니콘이 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많은 새로운 도전들을 해야 했고 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2020년은 어떠셨나요? 2020년은 저에게도 몰로코에게도 그리고 여기 계신 마케터분들, 브랜더분들로 하여금 모두에게 살아남았다라는 표현이 걸맞을 만큼 좀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었고 그리고 모바일 마케팅을 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그리고 회사들이 사업을 하는 방식도 바뀌었고 특히 이렇게 컨퍼런스를 듣는 방식도 같이 바뀌었죠. 사람들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패턴 그리고 업무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모바일 마케팅이 처한 상황과 그리고 모바일 마케팅에 대한 방법론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2020년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시 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3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당연하게도 코비드-19, 코로나라는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세 번째로는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이게 아마 2020년 디지털 마케팅 서밋의 각 세션들을 꿰뚫는 주제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이 자리에서도 이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많은 연사분들이 많은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가장 먼저 코로나19, 코비드-19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비드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고 또 많은 회사들에게 수많은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났는데요.
작년 2020년 4월은 각 국가별로 락다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4월은 그 전해 2019년 4월 대비해서 사람들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시간이 4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마케팅에 사용되는 예산은 70%가 늘어났죠. 최근에 국민 앱, 국민 게임 뭐 이런 말들이 흔하게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40%의 시간이 늘어난 만큼 그 40%의 시간을 점유하기 위해서 수많은 앱들이 여러 카테고리에서 어디 누구 하나 절대 강자가 없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앱을 가지고 있던 플레이어들은 코로나로 대비해서 더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전에는 앱마켓에서 경쟁하지 않고 있던 플레이어들, 정통적인 산업, 오프라인이나 리테일에서 경쟁하고 있던 이런 플레이어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작하고 그리고 앱마켓에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 뛰어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데이터 수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웹에서 앱으로, 그리고 디바이스에서 디바이스로 이어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데이터 수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을 이제 직접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는 앱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죠. 일반적으로 마케팅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레임워크인 액퀴지션, 액티베이션, 리텐션, 그리고 리퍼럴, 레베뉴까지 각각의 모든 과정에서 데이터는 성과를 측정하고 그리고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자 결과가 됩니다. 이 때문에 지금 밖에도 많은 부스들이 있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툴들, 제가 지금 이런 기억나는 것만 해도 싱글러, 브레이즈, 파이어베이스, 앰플리튜드, 앱스플라이어 등등 수많은 마케팅 툴, 서드파티 트래커, MMP라고 불리는 파트너들이 보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3, 4년 전만 해도 고객사분들을 만나면 트래커가 뭐예요? 마케팅 파트너가 왜 필요하죠? 데이터를 왜 마케팅을 위해서 따로 수집을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작년 2020년이 들어와서는 그런 질문을 거의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케팅에서 거의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케팅 툴들을 통해서 모은 데이터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방법론도 같이 고민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는 퍼포먼스 마케팅이 됩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이 무엇인가, 퍼포먼스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수년간 실무 강의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작년이 정말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모두에게 알려지고 정말 대중적으로 퍼진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퍼포먼스 마케팅이 필요한 수많은 실무 강의들도 다양하게 많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는 마케터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기본으로 퍼포먼스 마케팅이 요구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런 퍼포먼스 마케팅이 시장에 소개되고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거는 사실 채 10년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퍼포먼스 마케팅이란 거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보급이 되는 속도 그리고 이 디바이스들에서 유저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에 대한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각 디바이스들에서 보여지는 광고, 캠페인, 최적화 방법들이 발전을 하면서 같이 퍼포먼스 마케팅도 발전을 해왔는데요. 마케팅에 활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측정해서 활용하는 것 그리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마케팅 비용 대비 매출, ROI나 로아스라고 불리는 그런 값들 그리고 프로덕트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라이프타임 밸류, LTV를 최적화하고 기간별로 분석해서 어떻게든 마케팅 비용과 프로덕트의 성장을 선순환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방법론이 퍼포먼스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가속화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서 이렇게 퍼포먼스 마케팅 또한 가장 트렌디하고 주목받는 영역이자 마케터들에게 필수 스킬셋으로 여겨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2020년을 설명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를 살펴보았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코비드로 시작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퍼포먼스 마케팅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게 너무 당연해졌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마케팅이 프로덕트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2020년에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요. 2021년에는 지금까지 고민했던 모든 것들을 또 엎을 수 있는 변화의 파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이 일러스트가 2021년 마케터분들이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것들이 보이시나요? 하늘에서 천둥벼락이 치고 있고 가운데 집은 물에 잠겨 있고 그리고 해일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마케터는 우산도 없이 피난을 가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 2020년에 우리는 그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방법론으로 열심히 재료를 모으고 열심히 데이터를 모아서 집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마케터 입장에서는 디바이스 아이디라는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애드 아이디 같은 든든한 우산이 키 값으로 버티고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게 지금 규제와 정책 그리고 플랫폼들의 변화로 인해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와 정책들이 언제든 천둥번개를 내리치고 폭풍우를 몰고 올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껏 지어놓은 집들은 이제 플랫폼들의 변화에 의한 해일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위기가 됐죠.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왜 위기라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2021년의 변화를 재난으로 표현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재난을 2021년의 마케터가 맞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의 변화입니다. GDPR 아니면 코파 그리고 CCPA와 같은 정책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개인정보, 그 비식별 데이터, 식별 데이터들을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던 시장들, 유럽이나 미국들에서 오히려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먼저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각각의 각각의 정책과 규제들이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내용은 결국 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들에게 어떤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알려줄 의무가 있고 그리고 유저들은 그 자기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의 데이터가 이용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용을 거부할 수도 있게 되죠.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출시한 회사들이라면 이 GDPR이나 CCPA 같은 거를 한 번씩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코파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강력한 규제인데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미성년 유저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데이터도 수집할 수 없게 규제하고 있고 그리고 미성년 유저 대상으로는 어떠한 광고의 타겟팅 대상이 될 수도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한국도 데이터 3법이 작년 8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도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비해서는 훨씬 더 유연한 법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식별 데이터와 비식별 데이터의 구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회사들에게 조금이나마 조금 더 유리한 법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글로벌 트렌드는 점점 더 이건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그리고 보호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항상 있어왔던 거고 법규나 규제가 뭔가 마케팅에 제약이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2021년에 왜 더 치명적이냐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이런 정부나 아니면은 정책의 규제뿐만 아니라 플랫폼들의 변화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 거대 플랫폼사인 구글과 애플에서 먼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OS를 안드로이드와 iOS 각각으로 나눠서 거의 독점하고 있는 두 거대 플레이어죠. 그리고 웹 대상으로도 크롬만 하더라도 브라우저 시장 60%를 차지하고 있는 거의 독점 상태의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글이 2022년까지 구글 크롬에서 서드파티 쿠키를 차단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보통 그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무료 웹사이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광고를 위해 사용되던 쿠키들을 차단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쿠키만 차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드로이드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계속 강화하겠다라는 방침을 발표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막상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에서는 마케터들에게는 iOS 14 업데이트가 훨씬 더 큰 임팩트를 가지고 올 변화인 것 같습니다. iOS 14 그리고 14.5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된 모든 앱들 대상으로 더 강화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iOS 14.5 업데이트가 늦어도 4월 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이 4월 13일이죠. 벌써 4월 중순인데요. 4월 중에 이 업데이트가 있을 거라고 하면 2주도 채 남지가 않았네요. 정말 눈앞에 닥쳐온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냐? 그 각 디바이스별로 유저를 타겟팅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광고를 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IDFA, Identifier for Advertiser, 이 값이 전송되지 않는 것이 기본 옵션이 됩니다. 만약에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각 유저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만 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데이터도 서드파티 트래커 그리고 유저를 통해서 받아올 수 없게 됩니다. 실시간 IDFA를 가지고 이루어지던 실시간 타겟팅, 앱 이벤트를 가지고 구성했던 세그먼트 타겟팅 또한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광고를 내보내는 매체, 광고를 가지고 수익을 얻고 있던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맞춤형 광고를 내보낼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천둥이 치고 이제 헤일이 몰려온다라는 게 좀 실감이 나실까요? 저희가 2020년에 기껏 이루어 놓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열심히 지어 놓은 집들이 이제 헤일과 폭풍 후에 쓸려 나갈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민해서 만든 마케팅 지표들, 그동안 많이 수집해 놓은 에다이들 모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케터가 마케팅을 멈출 수는 없죠. 경쟁은 계속해서 치열해지고만 있습니다. 광고 시장에서 디지털 광고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증가해서 이제 거의 반 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로 인해서 이 비중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코로나 초반에는 좀 마케팅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좀 줄어드는 추세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앱 마케팅에 쓰이는 마케팅 버짓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앱 마케팅 시장은 앱스플라이어에 따르면 해마다 20% 이상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유저가 앱을 사용하면서 보게 되는 광고 지면, 앱 안에 있는 광고 지면들은 웹과 앱, 그리고 모든 디바이스, 모든 TV, 모바일 디바이스 다 통틀어서 유저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리고 가장 퀄리티가 좋은 광고 지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날이 줄어가고 제약이 생기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은 계속 치열해지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수년간 퍼포먼스 마케팅은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거에 중점을 맞춰왔어요. 어떻게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해야 된다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제 당장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상황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마케팅이란 거는 사실 언제든 빠르게 변하는 시장이긴 하지만 이번 변화가 훨씬 더 크고 좀 가혹하게 느껴지는 건 이런 퍼포먼스 마케팅을 비롯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같이 동참한 회사들, 플레이어들 수가 정말 많아졌고 그리고 시장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지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간인데요. 아마 제가 재작년이었다면 생존 전략이 아니라 성공 전략이라고 제목을 뽑아봤을 것 같아요. 하지만 2021년의 마케터는 성공이 아닌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도가 몰려온다, 헤일이 몰려온다라는 것까지는 예측을 했죠. 이제 풍우와 헤일 속에서 구명보트를 타고 피난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변화 이후에 마케터가 보트를 타고 도착한 곳은 낙원이 될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가 될지 가혹한 기후의 사막이 될지 아니면 신대륙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도착하던 마케터들은 살아남아야 되겠죠. 지금 이 상황을 무인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마케터가 무인도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풍랑을 만나서 무인도에 도착했다면 생존을 위해서 가장 먼저 찾을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물과 식량이 될 것 같습니다. 무인도에 얼마를 머무르게 되더라도 물과 식량이 없이는 오래 버티지 못하겠죠. 두 번째는 불입니다. 불은 어둠에서 조명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식량을 조리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열기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량과 물을 여기에 보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를 베이스 캠프 삼아서 또 다른 탐험을 떠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무인도에 가져갈 세 가지로 물과 식량, 그리고 불, 은신처 세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생존하기 위한 마케터에게 물과 식량, 불, 은신처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 될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물과 식량의 역할을 하는 것은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마케팅의 시드가 될 퍼스트 파티 데이터, 이것이 바로 생존을 위한 식량이 될 것입니다. 당장 IDFA를 수집할 수 없게 되는 iOS 14.5 업데이트가 4월 내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모바일 앱 환경에서 최소한의 식별 정보로 알려진 어드버타이징 ID, IDFA가 수집할 수 없게 되고 프라이버시의 범위로 간주되기 시작합니다.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서드파티 쿠키나 서드파티 트래커를 통한 데이터 수집에도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이 화면 앱스토어와 앱 사용하시면서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iOS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각 앱은 유저에게 데이터 수집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팝업을 반드시 띄워야 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 띄울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때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이용자로 하여금 설정으로 들어가서 복잡한 세팅을 다시 하도록 요청을 해야 합니다. 예상보다 많은 유저들이 IDFA 전송을 허용할 거라는 예측이 있어요. 하지만 낙관적인 예측에서조차 40%의 유저만이 이 옵션을 허용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되는 순간 60%의 유저는 IDFA를 수집할 수 없는 유저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UX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설계할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IDFA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자사 데이터로 어떤 것을 수집할지, 어떻게 고객에게 동의를 구할지를 긴밀하게, 스마트하게 설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애플의 IDFA나 서드파티 툴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이용자에게 로그인 계정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받아온 데이터들을 최대한 정교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는 마케팅에서 각각의 파트너가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살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를 보통 요구를 하죠, 모든 매체들이. 하지만 각각의 플랫폼들과 매체들에서 내가 모은 나의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어렵게 모은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각 플레이어들이 내가 같이 일하고 있는 플랫폼들, 내가 데이터를 부은 미디어들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순히 데이터를 부어서 마케팅을 진행하는 일방적인 플랫폼이 아니라 매체를 통해서 마케팅 툴을 통해서도 데이터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가 단순히 소비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식량처럼 씨앗처럼 심어져서 다시 농사를 지어서 다시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플랫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마케팅의 가치를 극대화해줄 수 있는 역할, 이 역할은 이제 불이 해줘야 할 텐데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세 가지 중 불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머신러닝 엔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이라는 건 역사적으로도 많은 의미를 가지고 왔죠. 불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재료를 조리해서 소화하기 쉽게 만들거나 맛을 더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은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도자기나 금속 같은 실물질을 발견해서 생활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마케팅에서 머신러닝의 역할을 불의 역할과 하나씩 짝지어 볼게요. 어둠을 밝히는 빛, 조명과 같은 역할은 머신러닝이 보이지 않던 새로운 유저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조리해서 불순물을 없애고 더 맛을 좋게 하는 것처럼 머신러닝을 통해서 데이터에 숨어있던 잠재력, 숨어있던 더 큰 가치를 끌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돌 속에 숨어있던 금속을 뜨거운 열기로 녹여서 벼려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머신러닝을 통해 데이터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케터가 생존하기 위한 전략 두 번째는 머신러닝의 도입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도입을 해야 되느냐? 마케팅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줄어들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당장 업데이트가 되면은 iOS 14.5가 전체 트래픽의 100%를 차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정도 이후에 트렌드를 예상을 해보면 적어도 반년 후에는 IDFA를 수집할 수 없는 유저, 그리고 IDFA를 통해서 타겟팅할 수 없는 지면이 전체의 75% 이상으로 차지할 것이 예상됩니다. 한동안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IDFA를 가지고 마이크로 타겟팅, 세그먼트 타겟팅, 초개인화 등 특정 유저를 대상으로 특정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런 정교한 타겟팅을 이야기하는 곳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IDFA 수집이 막혀가는 상황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유저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리타겟팅 캠페인에서는 훨씬 더 큰 영향이 있겠죠. IDFA는 보통 유저의 개인정보가 아니고 비식별 정보라고 이야기가 많이 되지만 실제로 광고 마케팅에서는 거의 유저를 구분할 수 있는 키값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저 타겟팅의 기준이 된 IDFA를 모을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에서는 세그먼트 타겟팅, 유저 타겟팅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때문에 머신러닝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IDFA와 같이 유저의 키값이 없는 상황에서 캠페인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고도화된 머신러닝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머신러닝 엔진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광고를 보는 유저의 개인정보 없이 광고가 노출되는 지면, 소재, 광고가 노출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객이 광고를 보고 있는 그 순간 목표로의 전환 가치를 예측하고 가장 적합한 광고 노출 단가를 실시간으로 계산해내는 컨텍스추얼 시그널을 고려한 머신러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사실 시장에서 머신러닝을 가지고 광고 성과를 최적화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곳은 많습니다. 하지만 IDFA를 활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컨텍스추얼 시그널을 활용해서 최적화를 해낼 수 있는 곳, 그리고 이런 머신러닝 엔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은 정말로 극소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각 매체들이 IDFA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최적화 목표를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적은 상황에서 얼마나 더 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엔진이 탄탄한 매체들만이 이 변화에서 퍼포먼스를 유지하면서 마케터로 하여금 성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마케터들에게 식량과 불 역할을 하는 것이 데이터와 머신러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은신처 역할을 할 것은 마케팅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 마케팅 클라우드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머신러닝 엔진을 도입을 했을 때 이런 결과들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그리고 안심하고 외부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됩니다. 변화 속에서 각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조금이나마 좀 독립적인 마케팅 플랫폼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매체를 선택해서 집행하는 개념이 아니라 마케터가 직접 어떤 지면을 사용할지, 어떤 데이터를 쓸지, 어떤 비딩 방식을 선택할지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마케팅 플랫폼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마케팅 클라우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사실 마케터 입장에서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기준은 마케터가 사용하기에 UI가 편리한지, 그리고 내 서비스가 원하는 유저에게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원하는 자동화, API 등등의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등이 고려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에 활용된 데이터들을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할 부분입니다. 또한 마케팅 클라우드에서는 볼륨, 매체의 파워, 확보할 수 있는 노출 물량도 같이 중요한데요. 이런 변화들은 하나하나의 디바이스, 특정 국가들을 대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디바이스 대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글로벌로 대규모의 트래픽이 연동되어 있는 큰 플레이어들을 선택을 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조금 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작년 이 자리 디지털 마케팅 서밋에서도 몰로코는 약간 그때는 당시 시장에서 좀 낯선 개념이었던 마케팅 클라우드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DSP라는 마케터를 위한 매체로 비즈니스를 키워온 곳이었는데요. 클라우드로 전환을 해서 클라우드를 소개를 했죠. 왜 이런 변화를 택했을까요? 모든 것이 변화하는 시기에 변화에 맞서면서 조금이나마 마케터가 독립적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 마케터가 독립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방식은 마케팅 클라우드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답이라고 봤습니다. 고객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내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결과를 마케팅 클라우드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 만들어두신 스토리지, BI 툴, 애드 서빙 서버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와 연동해서 자체적으로 좀 설계하고 구축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캠페인을 그냥 집행하는 게 뿐만이 아니라 캠페인이 진행된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임프레션, 클릭, 커버전 레벨까지 모든 데이터를 심도 있게 가져가셔서 분석하고 또 다른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시드로 또 삼을 수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쓸지, 어떤 캠페인을 할지를 결정하더라도 내 회사만을 위한, 내 마케팅 캠페인만을 위한 단독 플랫폼에서 분리된 클라우드 상에서 보안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변화의 영향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케팅 클라우드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활용하면 사실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좀 더 다른 많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들과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광고를 위한 머신러닝 뿐만이 아니라 광고 수익화를 위한 머신러닝, 그리고 추천 엔진 등을 통해서도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모든 변화에서 마케팅 클라우드는 마케터가 수집한 자원, 소중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안식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안식처가 지금 당장의 생존을 위한 피난처가 될지, 잠시 머무르다가 새로운 영역을 탐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베이스 캠프가 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게 꼭 맞는 어떠한 공격의 외부에서 오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튼튼한 요새가 될지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2021년의 변화에 맞서서 마케터가 준비해야 할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든 마케팅의 시드가 될 퍼스트 파티 데이터,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의 힘을 극대화할 머신러닝 엔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데이터와 머신러닝 엔진을 담아서 자사에 꼭 맞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마케팅 클라우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결국 필요한 것은 나만의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엔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호할 클라우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할 든든한 파트너겠죠. 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사실 이 시장의 어떤 플레이어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변화에 이미 살아남았거나 변화에 맞서서 계속해서 살아남아온 파트너를 선택하신다면 무인도에 떨어지더라도 결코 생존이 아니라 이게 모험으로 여겨질 수 있는 든든한 모험을 함께 할 수 있겠죠. 디지털 마케팅에 종사하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서밋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든든한 파트너를 찾아서 이러한 변화에 맞서 같이 싸우고 헤쳐나갈 동료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다들 같이 살아남아서 척박한 무인도가 아니라 든든한 개척지 신대륙에서 다시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몰로코의 최윤정이었습니다.